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은 참전비가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거든요. 노르웨이가 참전을 한 거를 기념하는 노르웨이 참전비가 있고요. 요거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군의 참전 기념비입니다. 둘 다 동두천에 가면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미 육군 한국전쟁 참전 기념이라고 써져 있고요. 요거는 창녕지구 전승 기념비예요. UN 써있죠. 유엔군의 그 창녕지구 전승 기념비입니다. 이거는 프랑스군의 참전 기념비고요. 요거는 저기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그 효행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뒤편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프랑스군 참전기념비가 있고요. 이거는 그 오산에 있는 초전 기념관이라고 있거든요. 초전에 이제 처음으로 전투를 했다라는 뜻인데 그 초전 기념관에 있는 기념비입니다. 이건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유엔군 추모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제 추모 위령탑이고요. 이건 이제 인천에 있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박물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여기 서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가가지고 사진은 못 찍고 여기에 그 기념비도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이거는 그 되게 유명한 그 동상인데 전쟁기념관에 있어요. 형제가 만난 건데 실화라고 하는데 한 명이 이제 국군이었고 한 명은 그 인민군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껴안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여기는 이제 현충원이고요. 원래 6월 6일마다 갔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 못 갔어요. 올해도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코로나가 얼른 종식이 돼서 잘 마음껏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현충원이고요. 여기에 가시면 독립 운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 현재에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잠들어 계세요. 가서 감사한 마음을 되게 많이 느끼고 와요. 갔다 오게 되면. 여기는 그 아까 동두천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동두천에 있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노르웨이 참전비가 있는 거고요. 어, 이런 곳에 이제 다녀야 되는 이유는 역사를 이제 글로만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감정을 좀 배제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맞기는 학자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긴 하지만 우리가 교양으로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얼마나 계시고 어떤 분들이 계신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감정이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곳 한 번쯤은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갔다 와서 아직 전쟁이 정말 안 끝났구나를 좀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제도에 있는 포로수용소인데요.
그 당시에 실제로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기념관, 박물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제로 생활했던 곳들을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대로 좀 재현을 거의 해놔서 재밌고, 그 미니게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가셔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오르막길도 많고 약간 그래가지고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는 이제 이승만 정권 시대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전쟁기념관에 이제 있는 건데요. 2002년에 서해바다에서 전쟁이 한번, 전투가 한번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제 6분이 돌아가셨고, 많은 분이 이제 부상을 입으셨는데, 그 당시에 2002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이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죄송했고, 그 당시 이제 TV에서 이런, 이 연평해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도를 하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던 월드컵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월드컵이 더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걸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다 와 있는 상태인데 관광 수입이나 이런 것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보도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되게 잘 몰랐고 월드컵만 보고 있었고요. 그 참 아픈 역사가 있고 이 배는 모형이고 실제 배는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직 정말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간혹 가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2010년에도 연평도에서 포격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수업하기 전에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다들 막 되게 어수선했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무섭기도 했었고,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집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 몇 년 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12년인가 백령도에서 한번 또 포격 사건이 있었고 이때 이제 백령도에서 근무하던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진짜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고 자기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 종전 협정, 평화협정 안 맺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직 진짜 전쟁이 안 끝났다는 거를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막 전쟁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북쪽에 그 사람은 통일할 마음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평화적인 통일은 어려울 것 같으니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여기까지 보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50초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성립이 됐고 이 재헌국회에 의해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친일파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승만은 친일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친일파를 처벌하겠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염원이 컸기 때문에 이거를 하긴 했는데, 이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되는데요. 이 노덕술이 정말 악질 경찰이었대요. 독립군들 잡아다가 막 고문도 엄청 하고 때리고. 그런데 이 사람을 잡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줄여서 반민특위거든요. 이 반민특위를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들이 국회를 습격을 하게 되면서 이 반민특위 그 활동이 좀 어영부영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친일파 청산을 못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그 친일파 후손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이승만 때는 농지개혁이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요. 새로 국가가 만들어졌으니까 토지개혁을 했어야 됐어요. 그 토지개혁을 하기 위한 게 농지개혁인데, 우리가 그 현대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알고 있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이었고요. 돈을 내고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분배를 해준 게 아니고. 그래서 소유하는 상한을, 내가 그 땅을 살 수 있는 상한을 3정보로 한정을 시켰어요. 더 많이 못하게 한정을 시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지주적 토지 소유제가 해제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한 사람이 땅을 막 엄청 많이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땅을 못 가는 사람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3정보만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땅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갔기 때문에 이 지주적인 토지 소유제가 해체가 되고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소유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서 지주들이 농지를 사전에 이제 방매하거나 은닉하고 숨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1950년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서 농지개혁도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자, 6.25 전쟁이 이승만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38선 근처에서는 계속 작은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국지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기는 한데 전쟁까지는 이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거기다가 좀 북한이 원래 전쟁을 하기 전에 선전포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그냥 새벽에 기습 남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게 되고요. 소련으로부터 그 도움받는 거를 그 도장을 딱 받고서 이제 T-34 전차라는 게 있어요. 탱크인데 이게 당시에 엄청 좋은 성능을 가졌던 전차라고 해요. 요거를 끌고 내려오게 돼요. 소련한테 받아가지고. 그리고 총도 기관총,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기관총 있거든요. 이게 소련제인데 그거를 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 에치슨 선언은 뭐냐면 그 원래 미국이 이 한반도까지도 이렇게 보호를 해줬었다가 그 선을 옮겨요. 그래서 한반도가 제외가 되거든요. 그게 에치슨 선언이고 이때다 싶어서 이제 북한이 소련의 허락을 받고서 내려온 거죠. 남침을 해서 어디 처음에 이제 한강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한강 못 넘어오게 하려고 한강 다리 폭파시켜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민들이 피난도 못 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산까지 내려오게 돼요. 낙동강 그 최후 방어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때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제 완전 요 끝에까지 몰린 거 아니에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기 먹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유엔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유엔군을 파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파견하는 걸로 만장일치가 나와서 인천 상륙작전에 이제 감행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인천이 아니고 다른 데를 얘기를 했어요. 원산이라고 이쪽에 있는데 근데 메가더는 인천을 고집을 했어요. 북한도 인천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대요. 왜냐면 인천이 조수간만의 차라고 해서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을 때 그
깊이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배를 정박하기 그런 배로 오는 작전을 수행하기엔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올 줄 몰랐고 그런데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먹어버리면서 이쪽에 있는 북한군들은 이제 어디 갈 데가 퇴로가 막히게 된 거예요. 포위가 된 거죠. 결국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원래 그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올라갈 생각을 안 했어요. 딱 서울 수복하고 했는데 평양 수복하고 여기서 이제 멈추려고 했는데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밀고 나갔는데 중국이 이때 개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록강 여기 끝이잖아요, 국경선. 여기 넘어가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못 넘어오게 하려고 이때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중공군이 아주 인해 전술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밀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다시 후퇴를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일사후퇴라고 해요. 1월 4일에 후퇴를 하게 돼서 일사후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쪽에서 고립이 돼 있었는데 포위가 됐어요. 완전 중공군한테 그 사람들을 이제 탈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탈출을 시켜서 그때 이제 부산으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밀려나서 여기 38선 결국에는 또 결과가 누구도 그렇게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죠. 38선 근처에서 결국에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휴전협정이 시작이 돼요, 결국에는. 근데 휴전협정이 2년 동안 끌게 되면서 이때 이제 휴전협정을 하면서 그 전투는 멈추지 않죠. 왜냐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38선 근처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투가 일어났고 계속 경기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시면 이 상황이 되게 잘 드러났어요. 고지를 점령을 계속 해야 됐기 때문에 계속 하루가 다르게 그 분계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하는데 계속 분계선을 바꾸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이때 휴전협정 시작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때 돌아가신 분들의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투가 그만큼 치열했고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휴전협정이 지연된 이유는 군사 분계선 설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로 교환 방식에 있어서 서로 남과 북이 달랐어요. 그 북쪽에서는 모두 다 데려와라 우리 쪽으로 했고 남쪽에서는 원하는 사람만 가게 한다 라고 해서 이게 계속 안 맞아가지고 이승만이 결국에는 그냥 풀어주게 되는 그 이승만이 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확 풀어줘 버리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이제 포로 교환 방식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휴전협정이 좀 지연이 됐고 결국에는 1953년에 7월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전투가 끝나게 된 거고 완전히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고 그냥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승만의 임기가 끝나가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근데 당시에 간선제였거든요. 재헌국회에서 간선제 했잖아요. 대통령 간선제. 근데 이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한테 이제 호의적인 국회의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유당을 창당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헌법을 바꿔서 직선제로 개헌을 하는 발췌개헌이라는 것을 개헌을 하게 돼요. 이 개헌의 이름이 발췌개헌이고요.
직선제로 개헌을 하고 이걸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해요. 굉장히 날치기로 통과시켰어요. 왜냐면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치기로 그냥 확 통과를 시켜버리고 직선제로 개헌하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4.4 5.입 개헌이라는 한 번의 개헌이 더 일어나는데요. 이승만이 대통령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권력의 맛을 봤나 봐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안을 철폐했다. 평생 하겠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원래 이게 인원수가 안 맞았었는데 어, 사는 버리고 오는 올린다 해가지고 그 반올림 있잖아요. 그 버리고 내리는 거 막 0.4, 0.5 있으면은 반올림 하면 얘는 버려서 그냥 0이고 얘는 올려서 1이 되는 것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간신히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하면서 중임 제안이 철폐가 됩니다. 그리고 진보당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그 진보당 관계자들을 간첩 혐의를 내세워서 이제 이 사람들을 탄압을 하는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고 원래 이제 그 전에 여수순천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됐었잖아요. 이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해서 더 강하게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이 자기가 또 대통령이 이제 중임 제안이 철폐가 됐으니까 자기가 한 번 더 나갔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에 조병옥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돼요. 상대편이.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은 이승만 당선이 확실해졌어요. 이것도 어떻게 사망했는지 의문이긴 하겠죠. 어떻게 누가 죽인 건지 아니면 비병으로 죽은 건지. 아무튼 그래서 이승만이 확스, 당선이 확실시 됐는데 문제는 부통령이었어요. 그때 이승만이랑 같이 나온 애가 이기붕이었는데 얘가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왜 걱정을 하냐면 이승만이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그거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편이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 돼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인데요. 지금은 그 투표장 선거할 때 혼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3명씩, 뭐 5명씩 같이 들어가서 투표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스파이를 심어 놓는 거죠. 이승만 세력으로 해서 누구 찍는지 보게 하는 거예요. 비밀 투표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이거에 대한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김주열 학생이 그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았는데 그 상태로 그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시체가. 그거에 이제 열받아서 사람들이 막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4.19 혁명인데 이때 대학 교수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돼요. 대학 교수들까지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승만이 이건 진짜 내가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서 결국에는 하야를 하게 되면서 이승만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이 이승만 때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충 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 미국으로부터 원조 물품을 받잖아요. 그거를 팔아서 파는 번으로 그 군사비에 판 번을 이제 대충 자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군사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백산업이라는 게 발달을 하는데 세계의 하얀색 해서 면, 밀가루, 쌀 이걸로 해가지고 산업을 했던 게 삼백산업이고 이게 다 이제 원조 물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약간 정경유착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서 이제 허정이라는 사람의 과도 정부가 되고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하야를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통령직을 이을 사람이 없어서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이때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성립을 하게 되고 학도혹단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박정희 때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 폐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장면이 국무총리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실시를 하고 뭐 국토 건설 사업도 하고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통일 운동이 일어나기는 해요. 이승만은 계속 이제 6.25 전쟁도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반공적인 입장이 강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부터.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고 자꾸 북진 통일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나서 평화 통일을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통일 운동이 시작되고 남북 학생들이 이제 회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데 조금 소극적이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